지난번 그 강연에서는 우리 그 봉오동 청산리 대첩이 올해가 100주년이잖아요. 그 전투에 결정적인 승리를 했던 그 한 축이 바로 체코 군단의 그 최첨단 무기 구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투에서 두 곳에서 이렇게 대승리를 거뒀던 그런 아주 뜻깊은 그런 전투였는데요. 우리 그 지난번 그 강연이 나가고 나서 중간중간에 이런 그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질문 중에 뭐냐면 그레이트 게임이 뭐냐? 그레이트 게임이 뭐냐? 우리가 항일 운동으로 나가 저 만주벌판 중국 대륙으로 우리 조선인들이 우리 조상님네들이 저 전국 만주 대륙 중국 관내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항일 독립운동을 하게 된 것은 국가가 망해서 그런 거죠. 국가가 망하게 된 거는 배경이 바로 대외적인 측면에서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읽어내지 못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조선 고종 통치 시기에 그 어떤 국제법에 대한 무지, 또 외교 국제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이 이제 무지한 상태에서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그 국제적인 역학관계를 이해를 못함으로 인해서 줄을 잘못 섰죠.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중후반부터 크림 전쟁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이 영국과 이 러시아 간의 세력 패권 싸움이죠. 그래서 크리미아 반도에서 지고 나니까 이게 러시아가 다 국동으로 다시 쏠리면서 영국이 또 일본을 앞세워서 미국과 함께 이제 러시아를 견제를 하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간 파천연이라는 것을 단행해 가지고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영국과 미국이 우리 조선을 포기하게 된 그런 결정타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 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그 외교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나온 건데, 이제 그런 그 역학관계 속에서 우리 조선이 대외적으로 코너에 몰리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결국은 주변 강대국들이 다 인정해 주잖아요. 일본의 그 어떤 우리 조선반도 지배에 대한 지배권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패망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래서 1920년대는 초반에는 이 봉오동 청산리 대첩이 실질적으로 무장 투쟁의 어떤 포문을 열었다면 30년대 넘어와서는 실질적으로 전투가 이제 오늘 강연하는 내용이 그 조선 의용대가 실질적으로 무장 투쟁을 또 한 축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독립운동사가 크게 우리가 민족주의 우파 계열의 독립운동사가 있고 좌파의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게 계속 진행형이죠.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바라볼 때 그런 그 냉전적 그런 이데올로기 시점에서 이렇게 관점에서 태도에서 입장에서 이렇게 독립운동사 과거 우리 근현대사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이 지금도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여기 시청하고 계신 분들, 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그 상당히 그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래도 과거보다 많이 완화가 됐죠. 그래서 오늘 이 강연은 이데올로기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념적 대립으로, 이념이라는 이 틀로서 프레임워크로 독립운동사를 오늘 제 강연을 듣지 마시고 과감하게 그런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좀 탈피해서 역사 그 자체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사, 또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사, 양대 축이 때로는 경쟁하면서 때로는 협력하면서 그러면서 항일 무장 투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70년, 80년이 지나서 지금의 시점에서 그런 이데올로기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항일 무장 투쟁을 했던 선열들께서 열사님들께 굉장한 그 어떤 그 폐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념적 탈피를 하라는 거고요. 오늘 제 강연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게, 두 번째는 뭐냐면 상제님께서 세운공사를 이렇게 물세틈 없이 그 판을 짰잖아요.
그런데 그 상실음판에서 제1차 상실음판에서 이 오늘 이 조선 의용군이 결국은 그 장기판의 바둑판에서 바둑 알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한번 멀리 좀 이격해서 이 역사를 한번 쭉 바라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이 사항을 한번 어떻게 전개돼 가는지 한번 보시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념적 탈피,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이념적 탈피, 두 번째 3인칭 관찰자 시점 혹은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에서 한번 우리 조선 의용대 의용군들이 어떻게 한국 전쟁 그리고 김일성의 어떻게 해서 숙청이 돼가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됐는지 그 과정이 굉장히 다이내믹합니다.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건 제가 오늘 강연자로서 제가 확신을 드립니다. 자, 오늘 명구 하나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겠는데요. 과거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치욕의 역사는 무한히 반복한다. 이 말 뜻은 뭐 굳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터부시대고 금귀시대에 왔던 이 조선 의용대라는 항일 무장투쟁 조직이 실은 1988년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논문화돼가지고 소개가 됐어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제가 88년도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때는 이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죠. 그 90년대 이제 중후반에 가서 개편되면서 아마 그 교과서에 게재가 되기 시작한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어떤 그 잘된 역사도 우리의 역사고 잘못된 역사, 치욕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입니다.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음지에 두었던 것을 이제는 과감하게 양주로 끓여내서 그 햇빛을 쬐게 해서 그것이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역사를 배우는 그런 어떤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항일 투쟁의 아방가르드로서의 조선 의용대. 아방가르드가 프랑스어로 전위대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시대의 풍운하 조선 의용군, 역사의 미화 조선 의용군. 자, 여기서 특징이 뭐죠? 조선 의용대가 있고 조선 의용군이 나오죠. 이 두 개가 분명히 달라요. 여기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정원식이라는 그 강연자한테 이렇게 강의를 받는 분들은 반드시 조선 의용대와 조선 의용군을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것만 구별하실 줄 알면 오늘 강연을 대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 이 서무 소두에서 모두반에서 다 이렇게 소론 관련된 내용을 다 했고요. 자, 강연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선적으로 중국 지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중국 지명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독립운동의 어떤 물리적 공간 배경이 바로 중국 관내였기 때문에 중국의 전체의 이 지도 현황을, 지리적인 지명 위치를 좀 알아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강연을 할 때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지도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 자, 제일 위에가 저기 그 황하강 있죠. 자, 황하강 정저우로 해서 낙양으로 해서 시안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그 황하강을 끼고 이렇게 도시가 발전해 있죠. 위치해 있죠. 그 밑에가 낙양 밑으로 해서 이렇게 하이난, 해남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귤화위지 할 때 회수 있죠, 회수. 그걸 말해. 그 해수가 이거예요. 그 귤화위지가 뭐예요? 풍토와 기후가 다르면 그게 바뀐다는 거잖아요. 남쪽에 있는 이 귤이 회수를 넘어가니까 탱자가 되더라. 무슨 아셨죠? 그때 이 그 회수예요. 이 회수가 중국 관내에서 봤을 때 남과 북을 기준으로 경계짓는 게 바로 이 회수입니다. 중요합니다. 중국 관내라는 것은 만리장성, 산해광 이남 지역을 말하는 거고 그 이쪽은 동북 삼성, 지금 만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중국 관내라는 표현은 만리장성과 산해관 이내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십시오. 항상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때 남과 북의 기준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회수가 되는 거예요. 야, 그 남쪽에 들어오면 이제 양쯔강이죠. 그 양자강이 이렇게 쭉 해서 난징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가고요.
우한 이 위쪽으로 이 양자강 위쪽으로는 올라가면은 형주, 징저우가 있고 그 밑에 우한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난징이 있고 이렇게 지금 들어갑니다. 자, 그 밑에 제일 밑에는 또 주강이 있어요. 마카오, 홍콩 있죠. 주강 삼각지라고 해서 이렇게 그 개발 구역이 있는데 이게 이제 주강이 됩니다. 주강이 되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한이라는 지역을 알아야 돼요. 우한은 후베이성의 저기 송도입니다. 송도. 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있죠? 거기 바로 우한이에요. 이 우한이고 그다음 저 위에 올라와서 황하강 넘어 연안 있죠? 시안 위에 연안 그 연안 있죠? 그 연안하고 그 옆에 쪽으로 약간 이쪽으로 북경이나 이쪽 산동 쪽으로 진안 쪽으로 약간 가면은 거기가 이제 태양산이라고 있어요. 태양산은 산이 아니라 산맥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양산맥, 태양산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리산처럼 남북이 한 1,000km, 이 위아래 남북으로는 1,000km, 그 동서로는 약 한 500km, 700km 되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이게 그랜드 캐년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태양산이라는 지역이 오늘 조선의용대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항일 무장 투쟁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 위에 쭉 올라가면 이제 그 텐진 나오고 북경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만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 그 위쪽으로 쭉 우측에 보면은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나오죠. 우리 한반도가 나옵니다. 자, 이해하셨죠? 네. 앞서 내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그 좌파 독립운동사 인식의 문제와 국복 방안에서 해방 이후에 좌우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되고 그게 이제 결정타를 매겼던 게 한국 전쟁이었죠. 그 한국 전쟁 이후로 이제 반공국가 체제로 좌파 독립운동사에 대한 아주 탄압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 잔영이 지금까지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아까 말씀드렸을 때 뭐라 했어요? 이념적 관점에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인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체제 경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과감히 좀 이렇게 탈피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우리 그 사회주의 계열, 좌파 계열의 독립운동가 중에서 북한 정권에 협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역사적 비판을 이렇게 뒤따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해방 이전에 독립운동가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좀 해줘야 되고 해방 이후에 북한 정권에 협조해서 한국 전쟁에 유발하는 데 기여를 했다거나 직간접적인 어떤 그런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엄정한 평가가 저는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나중에 우리도 그 부분도 우리의 역사고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지만 우리 체제를 도전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의 우리 역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 역사의 한 부분으로 또 이렇게 편입시켜서 그것을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교훈을 얻고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가짐, 어떤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로 박제화시키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가 그 공기, 산소를 불어넣어서 그것이 잘된 역사는 미래에서 더 잘 되게끔, 잘못된 역사는 미래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사를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우리가 그 1930년대 항일 무장 투쟁을 보자면 20년대는 아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었죠. 그 전투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따른 혹독한 우리가 대가를 치렀죠. 뭐였습니까? 자유시 간도 대참변과 자유시 참변이었어요. 간도 대참변에서는 막 1만 명, 어떤 문헌에서 뭐 3,800명 나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1만 명, 12,000~13,000명까지 해요. 그때 북간도 지역은 이쪽은 아예 씨를 발랐다고 그러니까 굉장한 잔인성을 띈 이 일본의 그런 어떤 그 잔악 행위가 고스란히 우리 그 민초들한테, 우리 동포 민초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안오고 이렇게 산화를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또 그 자유시 참변 또 발생하게 되고, 그것은 우리 독립운동가들 하나의 내부의 그 주도권 싸움, 거기에 또 러시아 적군과 같이 또 야합을 해서 또 상대방을 또 이렇게 학살하는
그래서 20년대 독립운동사는 거의 전멸 상태였어요. 그 후로는 무장투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29년, 28년도에 가서 민족주의 계열의 그 조선혁명군, 조선혁명군이면 사회주의 계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선혁명군은 그렇지 않고요. 조선혁명군은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그리고 한국독립군, 이분들이 이제 간헐적으로 전투를 했지만 그렇게 큰 전투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30년대 중후반에 가서는 해체되거나 약화돼 가지고 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또 좌파 30년대 좌파에서 했던 한중연합은 동북인민혁명군이 1933년도에 중국 공산당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다가 동북 항일 연군으로 36년도에 학대 개편되면서 이때 이 만주 지역에 있는 많은 우리 조선인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바로 김일성이죠. 여기서 보천보 전투, 자기의 그 높은 도덕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보천보 전투에서 승리라는 거죠. 그것이 뭐 과장됐다고 막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일본에서 워낙 이제 압박이 세니까 42년도에 이제 그 소련 국경으로 넘어가서 국동 소련군 사령부 애하에 그 특별 저격 여단으로 한데, 이때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서 나중에 해방 이후에 이제 원산항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소련 군정에 이제 꼭두가시가 되는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자, 30년대는 대략 항일 무장 투쟁이 이런 상황이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요. 저기 만주뿐만 아니라 중국 관내에서는 한인 애국당, 즉 임시정부 산하에 한인 애국당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한인 애국당은 의열단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한인 애국당을 창립을 하고, 그다음에 윤봉길 의사가 1932년 4월 30일 날 그 천황 생일날 천장절 때 홍코우 공원에서 이렇게 폭탄을 터뜨려서 상당히 그 전 세계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그때 그 장개석 주석이 뭐라고 했죠? 이 사건을 놓고 어떻게 평가를 했어요? 한마디로 딱 정의를 했잖아요. 중국인 100만 명이 할 수 없는 것을 조선인 한 명이 해냈다. 이때부터 1932년 4월 30일 이후부터 장개석이가 엄청나게 우리 독립운동 단체에다가 예산 지원을 해줘요. 자금뿐만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창설이 되고 나중에 또 강복군이 또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윤봉길 의사가 갖는 이 독립운동사에서는요, 굉장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그 체감 있게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윤봉길 의사의 그 홍코우 의거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중국 관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핫 뉴스가 될 만큼 초점이 됐었는데요. 이 한인 애국단으로 인해서 30년대 이후부터 우리가 해방될 때까지의 중국 관내에서 혹은 저기 만주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하는데, 그때 당시는 국공 합작이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국민당이나 이 두 양대 세력들이 우리 조선인 그 항일 무장 단체에 대해서 굉장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게 거의 없었고요. 네. 자, 그러면 이런 30년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선의용대가 드디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조선의용대가 왜 어떤 배경 속에서 탄생했느냐가 또 중요해요. 그냥 탄생했다라고 중요하면 그건 정치적, 철학적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떤 배경 속에서 조선의용대가 탄생이 됐는가 중요하죠. 오늘 그게 주제니까요. 제가 그랬죠. 독립운동사는 공간적인 주어가 한반도와 중국 대륙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전 세계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이 조선의용대가 탄생하게 된 거는 저 이베리아 반도, 지중해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하고 또 관계가 있어요. 그 스페인 내전이 1936년부터 시작해서 39년에 스페인 내전이 일어났는데, 그 스페인 내전에서 제2인민전선이라는 것이 이제 그 집권당인데, 이제 이 좌파 계열의 그 정권이에요. 여기에 우파 전체주의적 성향을 띠는 우파 프랑코라고 하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소련, 독일, 프랑스, 미국
이때 그 좌파 계열의 사람들이 국제의용군을 4만 5천 명을 조직을 해가지고 그 스페인 내전에 개입을 해요. 거기에 그 해밍웨이, 그 무기여 잘 있거라 썼던 그 해밍웨이도 거기에 참전을 해요. 근데 거기 배후에서는 이 소련 스탈린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죠. 나중에 가서는 또 이렇게 희지부지 돼서 이렇게 나중에는 결국 프랑코가 그 저기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정권을 잡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조선 여기 국제의용군이 그때 4만 5천 명이 조성이 돼서 굉장히 국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때 이 국제의용군을 우리 국동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걸 최초로 주장했던 사람이, 제안했던 사람 누구냐? 아이러니하게 일본 사람이에요. 청산화부라는 사람인데 아오야마 가즈오라는 이 사람은 반파시스트, 이게 일본 반군국주의의 기수인데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국민당 정권 밑에서 일본 그 반파시스트 맞서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투쟁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스페인 내전에 국제의용군 조직을 하는 것을 보고, 야, 장개석 주석님, 국제의용군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대만, 뭐 이렇게 베트남, 이렇게 조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국민당 정권에서는 손해나지 않으니까 좋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집니다. 조선의용대를 만들어질 때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경남 밀양 사람 약산 김원봉 선생입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청산하부라고 하는 아오야마 가즈오라는 사람과 같이 또 중국 국민당 정부의 그 정치부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이 조선의용대가 이렇게 창설이 돼요. 그래서 1938년도 82년 전에 이 조선의용대가 우한에서 창설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신해혁명이 우창 봉기가 바로 또 10월 10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쌍십절이 국경절이에요. 10월 11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동아시아에서의 그 근대사에 있어서의 10월 10일이라는 이 날짜가. 예. 근데 이 조선의용대를 만들다 보니까, 자,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선의용대하고 의용군하고 구분을 한다고 그랬죠. 의용대는 한자로 말하면 무리대자입니다. 조선의용군의 군자는 우리 군사군자죠. 대는요, 민병대예요. 민병대. 정규군을 군사대오로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장개석이는 군으로는 부담이 되니까 대라고 하는 것을 해서 조선의용대라고 이렇게 성격을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통제하에 두려고 했는데, 우리 김원봉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당시 민족전선연맹, 좌파의 통합단체였던 정치 조직이었던 그 전선연맹, 조선민족전선연맹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항의를 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독립성과 자주성을 확보를 하죠. 그래서 지원을 받지만 운영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권을 확보한 겁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줄다리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조선의용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는 반드시 합법적이고 정규적인 그런 그 군사 대오 군대 창설은 반드시 이를 지도하는 정치 조직이 있어요. 이 무장 투쟁하는 데 있어서 30년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독으로 무장 투쟁 조직이, 군사 조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지도할 수 있는 정치 조직이 있어요. 그 정치 조직 속에서 이게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조선의용대를 통제하는 이 정치 조직이 뭐냐? 바로 조선민족혁명당하고 조선민족해방동맹, 또 조선혁명자연맹, 이 세 개 단체가 조직이 돼가지고 조선민족전선연맹을 만듭니다. 이게 좌파 통합단체예요. 그럼 우파는 뭐냐? 한국 독립운동 단체 그 조직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정치 조직 속에 산하에 조선의용대가 이제 이 구도가 형성이 된 거죠. 자, 앞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만은,
이 사진을 보십시오. 약간 신사예요, 신사. 이 신사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바로 경남 밀양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핫 이슈 인물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경남 밀양 사람의 김원봉, 또 윤세주 열사. 옆에 윤세주 열사. 이 3년 터울입니다. 3년 후배입니다. 같은 동네예요. 자, 이분들이 같이 의열단도 같이 만들었고 활동을 같이 했고, 또 조선 혁명 군사정치강부학교도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거기서 교관도 하고, 또 여기 조선 의용대도 같이 만드는데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윤세주 열사는 이 김원봉 이 장군 선생에 대해서 굉장히 죽을 때까지 충성을 해요. 굉장히 의리가 강한 분입니다. 배신을 하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그런데 자, 이 조선 의용대가 98명으로 해서 초반에는 98명으로 해서 조직이 돼요. 굉장히 일개 중대보다 못한 120명이 일개 중대인데 일개 중대보다 적은 98명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시작은 빈약했으나 끝은 화려합니다. 그 화려함이 우리하고 좀 달라서 그렇죠. 그래서 인적 구성은 뭐냐? 인적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느냐? 조선 의용대가 의열단의 멤버들하고 항포 군관학교 멤버들이 있어요. 1926년에 한포 군관학교에 가서 또 이렇게 그 교육을 받거든요. 한 1년 과정, 1년 반 과정으로. 그때 그 저우원라이 주은래라는 사회주의 그 중국 공산당의 그 정치부 주임을 이렇게 이 김원봉 선생이 아주 잘 사귀어놨어요. 이 친화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저우원라이를 알게 됐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때는 국공합작이었기 때문에 황포 군관학교 안에도 장개석 정권의 국민당 계열의 인사들과 또 공산당 계열의 인사들이 같이 공존해서 이렇게 항포 군관학교를 운영하게 됐어요. 항포 군관학교는 1924년도에 순원이 창설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나중에 또 저기 명칭도 바꿉니다만은 이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는 1932년도에 남경에서 장개석의 지원을 받아서 김원봉 선생이 만든 학교인데요. 이건 간부를 양성하는 교육인데 이 세 개 단체 조직에서 이 조선 의용군이 이 조직이 되는 거예요. 멤버들이 굉장히 엘리트적이고 간부들이고 엘리트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요 임무는 뭐냐? 장개석이는 최전방에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국제의용군인 이 조선의용대가 최전방에서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후방에서 민병대 같은 그런 성격으로 후방에서 선무 공작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라를 뿌린다거나 또 이렇게 벽에다가 무기를 버리고 투항해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 조선인들은 일본어를 잘하죠. 중국어도 잘하죠. 한국어는 물론이죠. 3개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본군에는 우리 조선인 학도병들이 많아서 주요 그 격전지에서는 이 건물에다가 그렇게 막 이렇게 선무 공작 차원에서 한글로 무기를 버리고 투항해라.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일본인들이 굉장히 일본군들이 이렇게 긴장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일본군들이 포로가 되면 그 포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일본어를 잘하니까 우리가. 중국 사람들은 일본어를 못하니까 우리가 일본어를 잘하니까 일본어로 이렇게 신문을 해서 정보를 이렇게 캐내고 하는 거죠. 직후방에서 이제 교란 업무도 많이 하고요. 자, 조선의용대가 1938년 10월 10일 날 창설이 됐는데 그 안에는 다양한 인적 구성이 있다 보니까 크게 이 동북 노선하고 서부 노선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그 조직은 그 세 개 단체가 모여서 만든 통합 단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 조직하고 이 군사 조직이 두 개가 연동하면서 그 안에 파벌이 생깁니다. 자, 무슨 파벌이 생기냐? 급진파. 동북 노선은 급진파라고 그러고 서부 노선은 온건파라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동북 노선은 뭐냐? 이제 우리 조선의 그 최창익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전형적인 공산주의자인데 우리 그 서울 경성에서 한반도에서 이렇게 사회주의 독립 계열의 운동을 하다가 일본 탄압에 못 이겨서
4년에 이렇게 우리 그 중경으로 와서 조선 의용대로 이제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최창익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이 급진파들은 동북 노선을 추구한 거예요. 왜냐? 항하강을 넘어서 우리 빠질 만주로 들어가서 진공 작전을 하자. 이게 동북 노선이에요. 급진파들이야. 대부분 여기에는 전형적인 사회주의 성향이 가장 농후한 사람들이 이 급진파의 동북 노선을 추구하고요. 서부 노선은 뭐냐? 김원봉 선생은 사회주의자가 아니에요. 사회주의 성향의 실용주의적 진보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표현일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은 우리가 동북 노선으로 갈 수가 없다. 우리가 무기가 있냐, 인원이 있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건 자살 행위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관동군, 괴뢰교 관동 저기가 만주국이 성립돼 있었기 때문에 이건 자살 행위다. 안 된다. 장개석하고 같이 있으면서 공존하면서 힘을 길러서 그때 동북으로 가서 국내 진공하자. 이런 노선이었거든요. 이게 또 운명을 바꿔 놓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부 논쟁도 많고 또 그 황하강 이북의 화북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이 또 이 조선인들이 또 굉장히 많이 이제 급증하기 시작해요. 일본인들이 대거 이제 막 거기에 주둔하다 보니까 우리 조선인 학도병들뿐만 아니라 병력이 가면 뭐가 합니까? 여러 가지 그 부수 물자들이 많이 또 따라가잖아요. 노무자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조선인들도 거기 많이 급증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환난사변이라는 게 있어요. 환난사변이 뭐냐? 중국 장개석이가 중국 공산당의 그 신사군이라고 또 있어. 홍군이 있고 신사군이 있는데 이 신사군도 다 중국 공산당 군대예요. 저기 예하의 그 군대 대원, 군사 대원인데 이 환난사변에 이 장개석 군대 7만 명이 이 모택동의 공산당 군대 신사군을 한 9천 명을 도살을 합니다. 실이 전투라고 하지만 그건 도살이었어요. 그래서 1941년도에 40년도에 이 장개석 정권이 굉장히 이 우파 극우주의로 성향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사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세냐? 급진파들, 교조주의적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세력들이 장개석 정권 하에 있다가는 우리 다 도륙당하겠다. 저 공산당 마오쩌둥 형이 있는 데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황하강을 넘어서 연안으로 태양산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조선 의용대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이 황하강이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황하강이 운명을 갈라요. 황하강을 가지 않는 사람은 건국 훈장을 받습니다. 그 황하강을 넘어간 사람들은 몇 명만 빼놓고 나머지는 대부분 역사의 미아로 전락하게 돼요. 자, 이 태양산 이 대부분 이제 그 한 70%가 이 연안으로 태양산 지역으로 다 이동하는데 이 조선 의용대 본부, 즉 그 김원봉 장군이 이끄는 그 본부는 이 중경으로 장개석 정권하고 같이 운명을 같이 합니다. 계속 같이 이동을 해요. 거기에 또 우리 임시정부도 같이 그 중경으로 다 이렇게 몰리죠. 그때가 이제 임시 수도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태양산에서 이제 반소탄 작전이 이루어지는데 뭐냐면 일본군들이 태양산 지역을 점령을 하기는 했으나 워낙에 치안이 불안전해요. 땅덩이도 넓고 이 방어할 곳이 너무 이 광범위해서 이 태양산을 완벽하게 장악을 하게 되면 중국 하남성, 중국 중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화북방명군 그 사령부, 일본군 화북방명부 사령부에서 그 오스무라 야스지라는 사람이 이 태양산 일대 지역을 완전히 소탕하기 위해서 최대 한 7만 명을 동원합니다. 전투기 4대도 동원하게, 6대 동원하게 되고요. 하여튼 그 당시에 최첨단 중무장 무기로 이 태양산 일대를 아예 참빛 작전을 하다시피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우리 그 조선 의용대하고 그다음 우리 총 팔로군하고 연합 투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 희생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태양산 전투라고 한다면은 1941년에서 43년까지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전투를 총칭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태양산 전투라고 하는 큰 어떤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이게 총론이 나면 강론에 들어가서 이제 홍화정 전투가 있어요. 이 홍화정 전투에서 아까 우리 손일봉, 박철동, 왕현순, 한청동 이분들이 바로 그 일본군과 이렇게 대기를 하다가 현장에서 다 전사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 순국 한 곳에서 40km가 떨어진 곳에서 이동해 가지고 거기에 있던 그 주민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묘를 조성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를 8번 갔어요. 여기만 해서 8번 간 거예요. 근데 묘가 갈 때마다 이렇게 단장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을 같이 이렇게 가죠. 혹은 한국에서 오신 분 단체가 오면 같이 이제 동행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하거나 현장 가서 브리핑을 하는데 그때 제가 이 마을 촌장한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 8만 원씩 항상 줬어요. 왜냐? 우리 조선인 열사님들을 잘 좀 관리 좀 해달라고, 풀도 좀 잡초 제거해주고 또 이렇게 주변 관리를 좀 잘 좀 해달라고 매마다 갈 때마다 그 촌장을 직접 찾아가지고 항상 그렇게 답례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관리를 잘해주고 계세요. 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잘해놓은 겁니다. 이때 우리 김학철 그 열사도 이분도 선생님도 이때 여기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낙하석기로 압송이 돼가지고 나중에 다리 한 짝을 못 쓰죠. 썩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외다리로 평생을 사시다가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예. 아까 그 나온 그 김혜양 씨라는 분이 이 김학철 선생님의 그 아드님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장 이제 중요한 핫한 전투가 바로 이 펜청 전투라고 하는데 보통 십자령 전투라고 하는데요. 이 십자령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1942년 5월 28일 날 그때 일본군 화북 방명부 사령부가 약 그 연인원 약 4만 5천 명을 동원하고 전투기를 4대를 동원을 해요. 그래서 아예 그 팔로군 사령부부터 시작해서 팔로군들은 아예 그냥 씨를 말리려고 대대적인 공격 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팔로군 지도부가 포로가 돼요. 아니 포로가 아니라 이 V자 계곡에 갇힌 신세가 돼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그때 우리 조선의용대의 윤세주 열사, 평양사람 진광아 열사 해가지고 30명의 별동대를 만들어서 그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던 그 테러를 개척을 해서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등소평, 평덕회는 나중에 국방부 장관도 하기도 하고 우리 한국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항미 원조군 그 사령관으로도 오죠. 나중에 이제 모태통한테 숙청을 당하지만 이 사람 두 사람이 그 지도부가 안전하게 테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퇴각할 수 있도록 우리 조선의용대가 이 두 분뿐만 아니라 한 30명의 별동대가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희생을 당해요. 자,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윤세주 열사가 총탄을 맞고 이 동굴 속에서 과다출혈로 돌아가십니다. 너무도 정말 이게 뭔가 그 형언할 수 없는 이 북받쳐 오는 느낌이 이렇게 엄습해 오는데 바로 여기가 그 석정과 진광아 그분들이 그 희생된 바로 그 전투, 십자령 전투의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시면 알지만 여기서 완전히 최후 포위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그 전위에서 우리 조선의용군 30여 명이 가장 장렬하게 수류탄을 터뜨리면서 이걸 넘어서 이 일본군의 그 엄습하고 비행기로 막 쏟아지고 포탄이 터지는데 그 포탄의 운무 속에 이거를 뚫어가지고 저거를 넘어가게끔 다 그거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퇴강로를. 그러니까 윤세주와 진광하는 저 V자로 되어 있는 양쪽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올라갔다. 수류탄을 던지고 던지면서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 골짜기에 팽덕회와 등소평이 있었던 것이다. 이 두 사람은 윤세주와 진광하 덕분에 이 십자령을 무난히 넘었다. 훗날 팽덕회는 6.25 전쟁에 참전한 100만 중공군의 총사령관이 되었고, 등소평은 중국의 개방 정책을 주도하면서 아시아 역사에 새로운 물꼬를 텄다. 진광하, 윤세주가 아니었더라면 이 두 사람은 십자령의 유언이 되었을 것이다. 과연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 것인가? 좌고는 끝까지 남아 퇴각의 임무를 완수했다. 그러나 최후의 순간 일본 비행기에서 쏟아부은 포탄의 파편이 관자놀이에 명중했다. 즉사했다. 부하들은 그를 바로 그 전장에 묻었다. 진광화, 윤세주는 어떻게 되었을까? 고지를 점령한 후 총탄과 포탄에 만신창이 되어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 포화 속에도 중국인 전우들은 진광화와 윤세주를 담가에 메고 행진을 계속했다. 어떤 경우에도 조선 의용대의 영웅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의로. 그러나 이곳에서 멀지 않은 흥룡동이라는 곳에서 두 사람은 결국 절명하고 만다. 담가에 매가지고 이리로 그냥 그 중상된 두 분을 끌고 일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저 밑에 흥룡동이라는 데서 절명을 하시고 만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그 시체를 안 뺏기려고 그분을 메고 그 천리길을 메고 성문까지 간 거예요. 절대 우리 조선의용군, 우리 이 험난한 이 마지막 이 줄령의 이 포위망 일본군의 철벽을 뚫어준 이 두 분을 우리가 의지를 저버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성문까지 가서 모시게 된 거고, 좌권 장군은 돌아가지 할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묻어놓고 갔는데 일본군이 글쎄 그걸 다시 파헤쳐가지고 그 좌권 장군의 목을 베어가지고 갖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좌권 장군의 는 이 목을 못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의 그 잔악성이라는 게 너무 그래가지고 좌권 장군의 목을 그냥 매달아가지고 막 선전을 하고 또 그런 짓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선의 젊은이들, 조선 의용군의 사람들은 이 세계사적인 역사의 길목에서 혁혁한 무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희생되었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 그 이름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줄명을 그들의 혼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1942년 10월 10일) 등소평 이하 5천여 명의 동지들이 모여 좌권, 윤세주, 진광화 세 사람의 장례식을 올렸다. 내가 바로 성문촌 그들의 무덤에 당도했을 때는 하늘도 나의 방문을 서로 하는 듯 봄비가 땅을 촉촉히 적시고 있었다. 나는 좌권 묘역 곁에 더 높게 자리 잡고 있는 윤세주와 진광하의 묘소로 올라갔다. 태양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웅장한 묘소에 조선민족 영령이라고 풀어쓴 갸륵한 글씨가 눈에 들어온다. 석정 등지! 순간 왈칵 눈시울이 뜨거워졌다.